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피곤하다, 또 졸리다 이런 말들 늘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피로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겨울철이면 유독 심해지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만성 피로 증후군과 관련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정말로 제 주변에만 봐도 피곤하다, 너무 졸려,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말 항상 달고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정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피로와 싸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 나눌 이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이 피로랑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이 어떤 상태를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건가요? 네, 의학적 사전으로는 그 신체적 활동 혹은 어떤 정신적인 압력 후에 힘이 없어지고 탈진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피로하다고 합니다. 네. 임상적인 정의로는 일상적인 활동 후에 비정상적으로 쉽게 탈진이 되는 상태 또는 기운이 없어서 평상시에 주의나 집중을 잘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간단히 분류를 좀 하면은 네. 6개월 이상 됐을 때 만성 피로라고 하고요. 1개월에서 6개월 미만까지일 때는 지속성 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되는 경우는 일과성 피로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1개월 미만일 때는 이제 급성 피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피로의 부위에 따라서 국소성이냐 전신성이냐 또는 어떤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말초성이냐 아니면 중추신경성이냐 아니면 또 피로 유발 원인에 따라서 신체적이냐 정신적 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이 피로를 참 분류하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피로하다고 해서 병원을 찾지는 잘 않잖아요. 피곤하면 잠을 잔다거나 또 맛있는 보양식을 먹으러 간다거나 하는데 실제로 이 피로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보통 피로의 유병률은 한 10명 중에 2~3명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은 한 7명, 100명 중에 7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 주신 분 중에서 피로 증상은 6번째로 그 빈도가 많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 피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 40에서 45%를 차지하는 것이 정신적 질환인데요. 네. 그것을 우선 배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질환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감염성 질환이 있습니다. 네. 결핵 간염 같은 경우, 그리고 수면제나 항고혈압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장 및 폐질환도 있을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증, 당뇨병 같은 내분비 및 대사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교환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암이나 심한 빈혈 같은 혈액 질환도 또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특히 비만인 분들이 잘 생기는데 또 수면 장애라든지 고칼슘 혈증 같은 전해질 이상, 오늘 또 살펴볼 그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가 이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위식도 역류성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도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봐야 하는 것이 정신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이유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피로한 것과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피로한 것, 그 증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그 피로의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에 또 주로 피로가 잘 유발이 되고요. 네. 가벼운 활동에서도 또 피로가 쉽게 옵니다. 서서히 급하게 생기지 않은 피로이면 또 정신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우울 증상 때문에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불안증이 또 정신질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 또 목이 굉장히 뻣뻣하다고 하죠.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심장이 굉장히 크게 뛴다든지
호흡곤란, 뭐 흉부 불편감 이런 여러 증상들을 또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특히나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은 아침에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진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내가 정신적인 문제인지 신체적인 문제인지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만성 피로 증후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이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점 있으시다면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지금 앞서서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잖아요. 이 피로와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 기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선 말씀드릴 8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이제 그 진단 기준에 속하는데요. 증상들은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 네. 또는 그 음식 삼킬 때나 침을 삼킬 때 나타나는 인두통, 그다음에 목이나 이제 겨드랑이 쪽의 통증, 그다음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 관절통 또는 근육통, 네. 또 새로 나타나는 두통, 또 나머지 2가지는 잠을 잤을 때도 그 상쾌하지 않은 느낌, 또는 운동이나 좀 힘든 일을 했을 때 좀 심하게 나타나는 권태감, 이런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설명드렸던 그 여러 질환들이 네. 현재 있어야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진단돼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된다면 그것도 만성피로 증후군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울증, 무슨 치매, 그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 뭐 대식증 이런 여러 정신질환이 있다면 역시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2년 동안 그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약물 남용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진단 기준에 맞춰봤을 때 현재 힘든 일 때문에 피로가 생기면 안 되고요. 네. 또 여러 휴식을 취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로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나 개인적인 어떤 활동들이 피로 전보다 훨씬 이제 실질적으로 감소가 돼 있어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주신 그런 증상들을 제외하고 앞서 설명해 주신 8개의 증상 중에 4개 이상이 6개월간 지속이 되면 나도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의 문자 메시지 하나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236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데요. 신기한 것이 오전에 피로감이 더 심하고 저녁에는 좀 나아집니다. 이것이 만성 피로 증후군 증세가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우선은 아침에 피곤하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질환을 먼저 좀 배제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쪽 진단 기준이 맞지 않다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만성 피로 증후군 6개월 이상이 아까 그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정말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진단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오전에 아침 시간에 조금 더 그 증상이 심하다고 하시니까 역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지도 배제를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상담 치료도 함께 병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 겨울철에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겨울철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은데 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 일조량 적은 곳에서 겨울에 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뇌에서 우울증에 대처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겨울철에 감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아무래도 깜깜한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은 멜라토닌이 밤에 잘 분비돼야 되는데 수면하고 연관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게 낮에도 분비가 돼서 역시 또 피곤함이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춥다 보니까 활동량이 저하돼서 피로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인 분들이 이 자율신경 기능 부전이라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체온 조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그 자율신경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게 이 겨울에 특히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에 전체적으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인 분들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버림으로써 네. 겨울철에 특히 그 피로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더 피로하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 이게 엄살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겨울철에 피로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또 적당하게 막을 수 있는 예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겨울철에 만성피로증후군 예방법이라면 역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특히 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담요나 슬리퍼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 섭취 또한 좀 따뜻하게 해서 드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잠자는 환경이나 특히 이제 자동차 운행을 하는 분들도 미리 뭐 난방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운동인데요. 겨울철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집 밖에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네. 겨울철 만성 피로에 분명히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히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이상으로 해서 1회당 한 30분에서 50분 정도는 걷는 운동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네. 야외 걷기 운동이 어려우시면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등을 활용하시거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실내에서 좀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소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 밖으로 나가서 역시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죠. 이 걷는 운동, 이 걷는 운동 조금씩 10분, 20분에서 점차 늘려가는 그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902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는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야 충분한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네. 많은 연구에서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적은 시간이나 또 너무 과다한 수면은 오히려 피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피로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잔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더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겨울철 이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할 때도 우리가 이 피로를 조금 막기 위해서 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켜야 하는 이 생활 습관들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린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몸에 좋은 거는 당연히 해주시고 몸에 나쁜 거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피해 주셔야 될 건 술, 담배이고 또 커피에 많이 들어간 카페인도 하루에 한 2-3잔 이내로 좀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비만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볼까요? 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식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네.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로는 평소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걸 에너지 보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일례를 들면은 순서를 가장 중요한 일부터 오전에 끝내준다든지 네.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미룬다든지 그리고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너무 일을 몰아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휴식 시간을 잘 분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또 그 공간의 활용성, 좀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공간을 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아 있는 자세가 아무래도 에너지 보존을 더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9번째로 평소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이에는 자기가 혹시 필요한 증상이 있다면은 주위 친구, 가족분들에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평상시에 요가나 어떤 스트레칭 같은 그런 이완요법, 또 과거의 어떤 본인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습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평소에 어떤 진단 없이 바로 습관성으로 그냥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가지 10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정말 양질의 음식들을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에다가 또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에너지 보존 전략인 것 같아요. 일을 하실 때는 이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속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일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주변 환경도 좀 정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일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위치에서 해라라는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아마 이것만 잘 지킨다면 이 피곤하다, 피로하다 말씀하셨던 분들 이 말씀하시는 빈도가 한 절반 정도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일반적으로 이 남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업무가 많은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에게 더 많이 이 만성 피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여성분들이 대략 한 50% 가까이 더 남성분보다 그 피로를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좀 추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육아나 집안일이 좀 여성분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그런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주범이 될 수가 있고요. 또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에서 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를 한다든지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특히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네.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또 폐경이 또한 여성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피로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부종이나 철분 결핍성 빈혈, 수족 냉증 같은 만성 피로 유발 질환이 여성분들에게서 그 빈도가 많은 것도 또 한 가지 요인이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 남편분들 혹시 집에서 일하시는 이 아내분들에게 집에 있으면서 뭐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들으셨다면 이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알고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만성 피로는 흔히 이 고치는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만약 피로가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 만성 피로 자체가 어떤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여러 질환들, 특히 뭐 가벼운 감기 같은 경우가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악성 종양 같은 경우도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심각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만성 질환을 보시면은 대개 5년 이내에는 한 31% 정도는 호전이 된다고 돼 있지만 그 중에 또 28%가 또 재발이 잘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만성적으로 재발됐다, 악화됐다가 완화됐다가를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그 관리법을 적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호전되고 관리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만성적인 피로는 몸의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금도 아마 방송 보시면서도 그래도 나 오늘도 피곤해. 오늘도 좀 졸리고 몸이 찌뿌둥하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만성 피로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라고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성 피로 아까 관리법에 대해서 잘 실천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주말에 너무 몰아서 또 이제 좀 쉬면은 더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우리가 24시간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낮잠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고요. 주말에 너무 피곤하시면은 차라리 밤에 한두 시간을 더 주무시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음식 관리에서도 좀 중요한데요. 특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너무 기름진 음식 이런 것은 여러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또 장 면역 체계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또한 피로의 어떤 기전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수면이나 영양 섭취 이런 것도 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 괜히 이제 몸에 독이 되는 당연히 술, 담배 이런 것들 잘 피하셔야 되고요. 몸에 나쁜 것들을 좀 잘 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요즘 매일 피곤하다 말씀하시는 분들께 아마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